VCL과 파이어몽키 섞어쓰기를 공식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멀티프로세스나 DLL로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니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파이어몽키의 내부 작동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물론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둘 다 델파이 코드로 작성하죠. 잠시 후 보여드릴 프로젝트에서는 두 프레임워크가 코드를 공유합니다. 파이어몽키의 그리기 방식 때문입니다. VCL 앱 안에 파이어몽키 폼을 임베딩하기 또는 그 반대로 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 지원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방식을 VCL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VCL 폼을 파이어몽키 앱에 임베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엠바카데로에서도 이를 검토했었지만 지원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몇 가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VCL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둘은 상당히 다른 프레임워크입니다. VCL은 윈도우즈 API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죠. 한편 파이어몽키는 모든 것을 직접 그립니다. 가속 그래픽을 사용하죠.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파이어몽키와 VCL의 내부 메커니즘도 매우 다릅니다. 메시지 처리 방식도 그렇죠. 따라서 혼합 사용을 공식 지원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VCL 아일랜드 방식을 본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도해 본 적도 있어요. 제 기억에 VCL 아니면 FMX 전용 차트 기능 같은 것 때문이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분이 요청하신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공식 지원 예정은 없습니다. 왜 VCL과 파이어몽키를 섞어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네요. 그렇게 섞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에게 말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만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VCL과 FMX를 섞어서 쓰고 싶은 이유는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네요. 글쎄요. 어쩌면 스스로 어려운 길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의도를 이해합니다. 조금씩 골라서 점진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식이죠. 저보다는 자신의 코드를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리질리언트 칸마드. 티리치 에디트를 왜 FMX가 지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파이어몽키에는 티리치 에디트가 아닌 다른 리치 에디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아마 티리치 에디트는 파이어몽키가 존재하기 전에 VCL용으로 만든 거라서 그럴 거예요. 이 의견도 보죠. 저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VCL을 FMX로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다루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미지 회전 등이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VCL 대 파이어몽키 FMX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입니다. 데이비드 아이님은 둘 다 좋다 라고 했죠.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들을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와 함께할 분은 짐 맥키트 씨입니다. 짐은 제 업무의 전임자였습니다. 제 업무는 개발자 관계 역할이 그 뿌리입니다. 오래전에 데이비드 아이님이 처음 도입했죠. 그러니 짐 역시 이런 세션에 아주 익숙합니다. 워낙 바쁜 분이라 혹시 못 올 수도 있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오지 못하시는 경우 저 혼자라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세션에서는 카이, 클로드, 커서 등을 다룹니다. 또한 코드를 작성하는 기타 다양한 방법들을 다룹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AI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카이 같은 기능에 대해 저희가 받은 반응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코드 기반을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꽤 중요한 주제니까요. 잠시 창을 닫고 몇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FMX 콘크리트와 네로 스타일은 윈도우의 테두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댓글을 주셨네요. FMX 콘크리트는 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네로는 압니다. 네로는 오래된 스타일입니다. 메모에 두었다가 수정할 사람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파이어몽키 초보자를 위한 시리즈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최근에 여러분이 갱신을 최근에 하셨다면 엠바카데로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만든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델파이로 모바일 개발하기 라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파이어몽키 초보자를 위한 강좌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진작 소개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안드레아 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만약 파이어몽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신다면 이 책이 좋습니다. 안드레아 마니는 매우 훌륭한 MVP입니다. 이탈리아에 계십니다.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바카데로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활용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굳이 유료 수강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유료 수강 시 저희에게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서브스크립션이 유효한 분들이라면 영업팀에게로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엠바카데로 아카데미의 모바일 개발 과정 무료 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직접 진행한 과정입니다. 파이어몽키 사용법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조금 오래된 버전인 델파이 12 기준이긴 해서 업데이트할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책, 즉 델파이 GUI 프로그래밍 위드 파이어몽키도 추천합니다. 또한 파이어몽키를 심도 있게 다룬 수많은 영상이 있으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는 분이 있으시군요. 네, 저는 거의 매일 짐과 아주 길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언제쯤 FMX의 리스트뷰를 VCL의 리스트뷰만큼 향상시킬 건가요? 화면에 보이는 항목들만 렌더링하도록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만약 버그라면 quality.embarcadero.com으로 가셔서 티켓을 접수해 주세요. 제안이나 권장사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알지 못해 답변을 못 드리지만 티켓을 제출하시면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됩니다. 마르신 씨가 2년 전에 티켓을 생성했다고 하시네요. 마르신 씨, 제게 티켓 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슈가 있는데 대다수의 개발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면 말이죠. 다만 먼저 자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겨우 5명에게만 영향이 가는 이슈라면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이걸 해결해야 저걸 할 수 있고 저걸 해결해야 또 다른 걸 해결할 수 있는 난해한 이슈인데 5명에게만 영향을 준다면 해결책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속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실한 우선순위일 테니까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문제는 저희에게도 우선순위입니다. 특히 제게는요. 제가 여기에 있으니 제게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항상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티켓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또한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왜 트리치 에디트를 파이어몽키에도 넣는 건 어떨까요? 같은 제안이 있을 때에도 언제든 제게 이메일을 주세요. 놀라시겠지만 저는 들어오는 모든 이메일에 직접 답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바쁩니다.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6월, 7월, 8월로 예정된 프로젝트들도 있고 멋진 상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준비 중입니다.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제공되는 것들로는 서비스 구독권, 기프트 카드, 아주 멋진 키보드 등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개발자는 키보드의 품질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제공될 키보드들을 제가 직접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잡한 제품이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표준 이하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최소한 제가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웨비나에서 보고 싶은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으거나 진행 형식을 바꾸길 원하시거나 제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제가 지금 20분째 혼자 떠들고 있긴 하네요.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만 않다면 말이죠. 제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늘 그랬듯이 저는 딱딱한 강의 같은 세션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발표자들이 나와서 건조하고 지루한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자, 이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 라드 스튜디오 13입니다. 이 라드 스튜디오는 제 맥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공유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리면 이 맥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나오죠. 확실히 맥이 맞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VCL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광고나 여러 자료에서 말이죠. 제가 작업한 결과물들을 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것은 실제 VCL 프로젝트입니다. 보여드리려는 그 VCL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그 안에는 폼이 있습니다. 메인 폼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VCL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VCL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과거 델파이 10 시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단의 타이틀 바를 보세요. 실제로 이 패널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폼에서 제가 T타이틀 바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최신 컨트롤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씨가 댓글을 주셨네요. 제 유튜브 채널 중 FMX 최적화에 대한 것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이 100개 이상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잘 아는 채널입니다. 사실 나중에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개하게 될 거예요. 다시 이 VCL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화면을 보면 멋진 버튼 등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약간의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구조창을 잠시 열겠습니다.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펼쳐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미지 등 기타 여러가지 멋진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웨이프 즉 도형도 있습니다. 타이틀 바 패널을 펼쳐보죠. RZ 패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스컴 컨트롤입니다. 레이 코노프카가 만든 KSVC 컨트롤이죠. 아주 인기가 많은 컨트롤이고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메뉴용 패널 컨트롤을 펼쳐보죠. 잠시 구조창을 고정해놓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창에서 메뉴 패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화면에서 그것이 강조 표시됩니다. 메뉴 패널 안의 요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닐 거예요. 각각이 패널입니다. 패널 하나를 들여다보죠. 이미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프 즉 도형이 있습니다. 즉, 저는 이 VCL 앱을 구현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저는 디자인 도구인 칸바에서 본 멋진 룩앤필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앱을 디자인할 때 칸바 또는 피그마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유료 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계정에서 원작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걱정 없이 쓰려면 유료 계정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피그마도 좋지만 특정 작업에는 칸바가 더 좋았습니다. 또한 다른 작업을 할 때는 피그마가 더 유용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주 훌륭한 디자인 프로젝트 도구입니다.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티레이블도 멋지죠?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프로퍼티들을 볼 수 있습니다. VCL은 프로퍼티들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레프트 속성과 탑 속성을 통해 해당 컨트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레이블 컨트롤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오리진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30,6이네요. 왼쪽에서 30픽셀, 아래로 6픽셀 떨어져 있다는 의미죠. 그 기준은 부모의 위치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구조창에 잘 정돈되어 표시됩니다. 좋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을 직접 보죠. 이것이 제 VCL 앱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봅니다. 컨트롤을 클릭하면 어떤 항목을 클릭했는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백그라운드에 있는 코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액션 리스트를 하나 두고 각 동작은 액션들로 세분화하고 이 컨트롤들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스토어가 클릭되었다고 나오고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클릭되었다고 뜹니다. 그래프는 별도의 유닛이 맡아서 그립니다. 차트 컨트롤을 쓴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제가 직접 작성했죠. 클라이언트 어널러시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상의 사람들을 그려줍니다. 몇 가지 스타일들을 시도한 끝에 이걸로 정했습니다. 대략 신규 고객이 70%, 기존 고객이 30%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멋진 그래픽이 있습니다. 본업 모양 그래프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자바FX 앱만큼이나 멋지다고 하셨네요. 네, 아주 정확한 안목이십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VCL 앱만큼이나 멋진 자바FX 앱들이 존재하니까요. 모던한 UI입니다. 핵심은 이것이 작동하는 진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이 UI 안에는 여러분이 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원안에 표시됩니다. 이름이 멋진 글꼴로 표현됩니다. 제 직함은 여기에 표시되고 해당 아이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VCL에서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현재 송출되는 화면은 저의 4K 모니터 화면만큼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배경은 아주 미세한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는 아마 은은한 회색 그림자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회색 그라디에이션 배경입니다. 동작은 이미 보여드렸고 로고도 잘 배치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창을 닫고 코드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가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코드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간단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코드가 있습니다. 버튼 클릭 이벤트가 있는지 주석을 아주 많이 달아두었습니다. 대안적인 구현 방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들을 처리합니다. 제가 특정 컨트롤을 렌더링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컨트롤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이벤트를 받아서 그 컨트롤에 대한 렌더링을 발동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마우스 오버 시 그 컨트롤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스위프 즉 도형이 조금 변경되는 동작을 하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버튼들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들 뒤로 녹색 그림자가 은은하게 나타납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멋진 앱입니다. 커스텀 타이틀바를 사용하는 앱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팁과 트릭이 코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WM 시스코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의 시스템 명령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최대화하려고 하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마우스 오버 효과가 너무 희미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실제 화면에서는 그렇게 희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방송 화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색상을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잠시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지는 않겠지만 눈에 확 띄는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변경하면 됩니다. 눈에 확 띄는 터무니없는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다시 실행의 변경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이제 잘 보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맞게 이 앱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변경 전의 색상도 실제 앱에서는 충분히 눈에 띕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방송 화면으로 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상 송수신상의 색상 표현 제약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는 그림자가 반영되는 대상을 명확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색상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WM 시스코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앱이 최대화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여러분이 여기를 클릭하면 창이 최대화되는데 그걸 막아놨어요. 사실 작은 버그가 있어요. 이 버튼을 다시 그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효과를 적용하고 코드를 더 보강해야 올바로 처리합니다. 창 최대화 버튼을 막아놓긴 했지만 상단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에는 최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작은 팁과 트릭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그림자 표시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VCL은 이런 예쁜 UI 효과를 내는데 약간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보여드린 그래프 자체도 제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에서 렌더링합니다. 저는 이걸 만들 때 당시 매우 초창기였던 카이를 활용했습니다. 클로드도 사용했고요. 이 코드의 나머지 모두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는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개발 시간을 몇 시간이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코드를 짜서 라인을 맞추고 사람 모양 아이콘을 픽셀 단위로 그리려고 했다면 일주일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AI에게 이 라인을 그리는 코드를 짜줘, 사람 모양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했더니 아주 잘하더라고요. 사실 좀 과할 정도였습니다. 사람 모양 아이콘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제공하면서 여자는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줬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앱들은 고객을 표현할 때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드를 살짝 수정해서 팔을 내리고 있는 중성적인 아웃라인 형태로 다듬었습니다. AI는 사람 모습 그리기 기능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선 그리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저는 AI를 활용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카이에게 라인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어요.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 VCL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클린대쉬 서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던 VCL 프로젝트예요. 이 클린대쉬 서버는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F9키를 눌러 실행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됩니다. 이 웹 앱은 웹스텐실즈 기술을 사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멋진 콘솔을 만들어내고 웹서버를 실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면 우리가 봤던 VCL 앱과 완전히 동일하게 렌더링된 웹페이지가 나타납니다. VCL 앱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 버튼들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리면 색상이 바뀝니다. 버튼들 중에 스태티스틱스를 누르면 그런 페이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없으니까요. 선그래프, 고객 분포 등 다른 모든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웹스텐실즈 앱이 렌더링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잠시 이 웹앱을 멈추겠습니다. 이 웹앱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모듈에서 처리됩니다. 이 안에서 웹스텐실즈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건 VCL 앱이 호출하는 바로 그 코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로 렌더링하니까요. VCL 앱은 T-이미지에 렌더링하는데 이 웹스텐실즈 앱은 웹그래픽로 렌더링하는 거예요. 똑같은 코드죠. 웹앱이지만 보다시피 사실상 다른 점이 없어요. 여기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만 빼면 똑같고 매우 쉬운 간단한 코드입니다. 제가 VCL 앱에서 보여드렸듯이 VCL을 사용하면 상당한 이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앱을 작성하신다면 아시겠지만 VCL은 윈도우 API와 매우 밀접합니다. 몇몇 경우에는 거의 순수한 윈도우 API입니다. 여러분의 VCL 코드와 윈도우 API 사이에는 뭔가 많은 군더더기들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다루기 쉽습니다. 윈도우 안의 거의 모든 것들을 VCL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단순하고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라드 스튜디오, 델파이, C++ 빌더로 만든 VCL 앱은 견고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엠바카데로에서 개발자 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VCL을 사용해 작업하는 누구에게든 가서 물어보세요. 견고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죠.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델파이나 C++ 빌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거쳐 가셨을 겁니다. 간접적인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월드컵 경기 중계 사이에 나오는 TV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델파이 프로그램을 접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역의 수많은 매장 중에는 계산대 즉 포스가 델파이 앱인 곳들이 많습니다. 스위스 국영철도의 시스템, 나사 내부의 여러 프로젝트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상 아직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소개해 드리려면 나사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거든요. 확실한 건 나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주 항공기구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델파이로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VCL 프로젝트입니다. 메모리 누수도 없고 오류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VCL 앱을 빌드해서 USB 드라이브에 복사한 뒤 다른 PC에 꽂으면 곧바로 실행됩니다. 그 PC가 윈도우 XP로 돌아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하지만 윈도우 XP 장비에서 델파이 7을 사용해 VCL 앱을 컴파일해 만들고 그것을 USB에 담아서 다른 곳에 있는 PC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PC가 윈도우 11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개발 시스템은 사실상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매우 희귀한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VCL입니다. VCL로 앱을 만들고 나면 그 앱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버를 새로 업데이트할 필요도 없고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는 이 프레임워크를 저기에는 저 프레임워크를 깔기 위해 애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VCL은 그냥 곧바로 작동합니다. 물론 만약 오직 윈도우 비스타에만 있었던 특정 API를 사용해 만든 앱이라면
윈도우 7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윈도우 7은 저희가 공식 지원을 하지도 않는 오래된 윈도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 2026년형 윈도우 11 최신 버전에만 있는 전용 API 기능을 구현했다면 당연히 그 앱은 이전 세대인 윈도우 10에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은 개발자가 감안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부가 약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VCL 앱은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VCL 앱은 극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매우 빠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코드와 컴퓨터의 윈도우 API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이 매우 얇거든요. 렌더링 등 모든 것들이 말이죠. VCL이 하는 일은 윈도우에 복잡하고 성가신 것들을 맡아주고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스키아 라이브러리 관련 댓글이 있는데 스키아에 대한 흥미로운 걸 곧 보실 거예요. 파이어몽키의 스키아를 결합한 프로젝트인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VCL 이야기로 다시 가죠. VCL은 정말이지 견고합니다. 그저 계속 작동하죠. 댓글을 보죠. 매일 사용하는 오래된 시간 기록 앱이 있는데 10년 전에 직접 개발했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유지보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마케팅이나 영업적인 멘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엠바카데로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성공의 덫입니다. 델파이의 오래된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래된 버전으로도 앱을 만들 수 있고 그 앱은 최신 시스템에서도 동작하니까요. 물론 그분들은 수많은 이점들을 놓치고 계시긴 합니다. 성능 개선, 버그 수정, 새 기능들을 말이죠. 보셨던 타이틀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데모들에서 그런 다른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클린-VCL 프로젝트에서 여기 이 타이틀바는 폼 안에 표현됩니다. 최신 윈도우 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 컨트롤은 그 추세에 맞춰 추가된 것입니다. 델파이 10에는 이 컨트롤이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서드파티 컴포넌트들도 사용합니다. 게딧 패키지 매니저로 잠시 가볼게요. 혹시 9버전 델파이를 쓰고 계셔서 이 게딧 패키지 매니저가 없다면 정말 유용한 혜택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컴포넌트들을 외부 사이트에서 따로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제 환경에 설치된 항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 코노프카의 KSVC 트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컴포넌트죠. 이 클린-VC 앱에서도 활용했어요. 파이어몽키 앱에서는 쓰지 않았어요. 이건 VCL 컨트롤들입니다. 멀티디바이스 다크 스타일도 설치했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어요. 리눅스용 파이어몽키도 설치했어요. 보다시피 카이도 설치했죠. 이건 에이전틱 AI예요. 오늘은 카이를 직접 시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짐 맥키트 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IDE에 설치된 것들을 봤는데 저는 다른 컨트롤들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러소프트 컨트롤입니다. 매우 좋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건 따로 설치했어요. 파이어몽키를 C++ 빌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델파이에서만 가능한 건지 물어보셨네요. 네, 파이어몽키는 당연히 C++ 빌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C++ 빌더 환경에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C++ 빌더에서는 파이어몽키가 지원하는 타겟 플랫폼이 윈도우뿐입니다. 즉, C++ 빌더로는 현재 윈도우 데스크톱 앱만 빌드할 수 있습니다. 맥, 안드로이드, iOS 앱을 만들지 못합니다. C++ 빌더의 타겟 플랫폼 확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C++ 빌더 사용자분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도 확실히 구현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번 C++ 빌더 13.1 버전에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하고 최신인 C++ 컴파일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신 C++23 표준을 완벽히 지원하며 최신 신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는 매우 빠릅니다. 저희 테스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파일러보다 빨랐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부스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결합하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컨대 C++ 빌더에서도 VCL과 파이어몽키를 모두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파이어몽키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VCL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잠시 이 VCL 프로젝트를 닫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이어몽키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도 대시보드입니다. 저희 광고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세련되고 예쁜 샘플 앱들의 상당수는 제가 작업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강렬한 핑크색 인터페이스를 가진 앱을 저희 제품 페이지 등에서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라드 스튜디오 제품 페이지 링크를 띄워드렸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제가 만든 그 핑크색 앱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디자인은 칸바로 했고 그 칸바의 시안을 그대로 똑같이 파이어몽키에서 구현했습니다. 구현 작업은 정말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는 칸바를 즐겨 사용합니다. 훌륭한 디자인 도구죠. 파이어몽키로 만든 이 대시보드 앱에서 저는 다양한 컨트롤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들을 구현했죠. 이건 스피드 버튼입니다. 또한 T-이미지 리스트도 사용했습니다. 더블 클릭해 내부를 보면 미리 적재해 놓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최근 버전은 이 이미지들의 크기를 플랫폼 해상도에 맞춥니다. 크로스 플랫폼에서도 자동 대응됩니다. VCL도 배율확대 축소를 잘 지원하지만 크로스 플랫폼용은 아니고 윈도우 전용입니다. 파이어몽키는 멀티플랫폼용이고 거의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저는 스타일북을 적재해놨습니다. 스타일북은 특정 컬러 테마나 룩앤필을 손쉽게 앱 전체에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들 모두 T차트 컴포넌트들입니다. 저는 라드 스튜디오나 델파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무료 버전을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설치화면 맨 뒤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T차트를 체크하시면 바로 설치됩니다. 제조사는 스티마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차트 컴포넌트는 기능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형태의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도 T차트이고 옆에 있는 이 그래프들도 T차트입니다. 뒤에는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바로 인터베이스 DB입니다. 정확히는 인터베이스 투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즉, 이 DB 역시 여러 플랫폼들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맥, 아이폰, 안드로이드, 리눅스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그 인베디드 DB의 데이터는 이 그래프들에 표현됩니다. 그 데이터는 무작위로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아까 제가 VCL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레프트와 탑 프로퍼티를 사용해 VCL 컨트롤의 위치 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파이어몽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살짝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어몽키는 레프트와 탑 대신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X 좌표와 Y 좌표를 사용하죠. 그래픽 디자인 도구들이 사용하는 축, 메커니즘과 개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좌우 위치는 X를 사용하고 상하 위치는 Y를 사용해 지정합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더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VCL을 너무나 오래 사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레프트와 탑에 익숙하실 텐데 파이어몽키에는 레프트, 탑이 없습니다. 파이어몽키를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이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이어몽키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쩌면 파이어몽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우와 하고 감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이어몽키 프로젝트를 실행해 실제 동작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라드 스튜디오는 VM위에서 작동 중인 윈도우 암 환경에서 구동 중입니다. 그래서 암용 64비트 앱으로 컴파일되고 실행됩니다. 앱이 구동되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에 표현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제 인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끊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닫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다시 열리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열고 닫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인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무작위로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차트 컴포넌트는 차트의 특정 영역을 클릭했을 때 상세 데이터로 파고 들어가는 드릴다운 기능도 기본 지원합니다. 이 데모 앱에서는 제가 그 기능을 꺼두었지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차트의 개별 요소들이 강조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제가 만약 이런 차트 기능을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코딩으로 직접 구현하려고 했다면 꽤 힘들었을 거예요. 댓글에 인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시퀄라이트보다 더 좋은지 질문하셨는데 회사 입장이 아니라 개발자 대 개발자로서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시퀄라이트와 인터베이스 임베디드는 본질적으로 하는 일이 같습니다. 시퀄라이트는 붙여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앱 가까이에 데이터 파일을 붙여놓고 가볍게 값을 쓰고 읽는 거죠. 캐싱이나 그래프 등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인터베이스 역시 시퀄라이트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했죠. 로컬에서 실행되며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적절한 에디션 라이선스를 활용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용은 아마 무료일 거예요. 시퀄라이트를 무료로 쓰시는 것과 방식이 같습니다. 인터베이스의 장점은 암호화 기능이 앱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퀄라이트에서는 암호화에 추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시퀄라이트는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인터베이스 사용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추락해 파괴되면 거기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합니다. 블랙박스는 화재와 폭발 속에서도 데이터를 잃지 않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존재하는데요. 이런 블랙박스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 엔진에 인터베이스가 내장되어 사용됩니다. 음성 기록 저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매우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작동하고 유지 보수가 들지 않습니다. 인터베이스는 탱크 안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해양경비대의 장비에서도 사용됩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허가가 필요하니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경비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정보가 본부로 전달되어 구명정 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모바일 앱은 내장된 인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본부에서는 또 다른 인터베이스가 있어서 현장의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인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제가 따로 사례를 모아보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곳들만으로도 인터베이스는 결코 연약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두면 유지보수 없이 계속 동작합니다. 모바일용 인터베이스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다른 에디션 즉 서버 에디션 등은 유료입니다. 대신 VAR 즉 가치부가 리셀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비에 넣어 대량 납품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형 유통 장비 기업은 매장용 POS 단말기와 안내 키오스크 전체의 인터베이스를 기본 탑재해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데 VAR 계약을 통해 계약 금액을 지불한 뒤 추가 비용 없이 전 세계 수많은 매장에 마음껏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비 세대에 설치한다면 비싼 계약이겠지만 30만 개의 장비에 설치한다고 하니 오히려 저렴한 가격입니다. 댓글 창을 보니 인터베이스의 진짜 아름다운 점은
동일한 구조를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맥, iOS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시퀄라이트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일 플랫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퀄라이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INI 파일을 확장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좋고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 명이 사용할 리가 없죠. 하지만 RDBMS라고 불리는 정식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인터베이스와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인터베이스는 표준 SQL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다양하게 데이터를 다룹니다. 특허 기술인 체인지뷰스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모바일 장비에 데이터를 캐시해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 기사라고 가정해보죠. 본부로 복구하면 모든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겠죠. 그런데 배송 중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지 않아도 다음 배송 경로들을 알아야 합니다. 체인지뷰스 특허는 마지막 동기화 후의 데이터만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당연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메커니즘이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은 거죠. 댓글로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찝어주셨네요. 네, 맞아요. 인터베이스는 많은 동시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퀄라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퀄라이트를 여러 사용자용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댓글로 체인지뷰스는 정말 좋다. MS SQL 서버의 임시 테이블들과 꽤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로컬 장비 안에 임베디드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다면 서버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받아온 데이터와 그 이후에 발생한 데이터 변경들, 즉 여러분의 장비에서 변경된 데이터들과 서버에서 변경된 데이터들 모두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동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 지형을 여행 중일 수도 있고 통신사 문제로 인해 데이터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의 데이터 동기화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체인지뷰스 기술입니다. 체인지뷰스는 임시 테이블보다 엔리지어링 면에서 더 좋다고도 적어주셨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인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앱이 하는 일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입니다. 파이어몽키 프로젝트이므로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네이티브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타겟을 맥OS로 변경하면 맥에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파이어몽키 컨트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닫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간단한 데모를 보겠습니다. 꽤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FMX가 VCL과 다른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웰컴 페이지는 닫을게요. 이 앱에 들어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컨트롤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F12를 눌러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열어놨습니다. 구조창을 열어서 구성을 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구조창을 고정하죠.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타이머 컨트롤이 있습니다. PB 쉐이더는 스키아 쉐이더 컨트롤입니다. 이것을 펼치면 그 안에 버튼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Y값이 폼의 높이보다 크거든요. 폼 위에 위치하도록 Y값을 잠시 바꿔놓을게요. 이 버튼입니다. 이 안에 제가 넣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펼쳐보겠습니다. 플로우트 애니메이션과 섀도우 이펙트입니다. 이펙트는 정말 멋집니다. 팔레트를 열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P입니다. 이펙트 즉 효과 기능만 보면 파이어몽키가 VCL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제 이펙트를 검색해 볼게요. 보다시피 확대 효과, 회오리 효과, 물결 효과, 반사 효과, 내부 발광 효과, 그림자 효과 등 아주 많은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섀도우 이펙트를 끌고 와서 버튼 컨트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버튼의 자식으로 추가됩니다.
먼저 이 버튼의 시작 위치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효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앱을 실행해 직접 보겠습니다. F9를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방송에도 이 화면이 잘 표현되면 좋겠네요. 이 앱의 배경 전체에는 유리창이 있고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배경색은 어두운 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버튼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튼의 그림자가 잘 안 보이신다면 배경이 어둡고 방송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자의 색상을 바꾸면 그림자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여기 이 배경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들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쉐이더입니다. 쉐이더 토이라는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쉐이더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개, 폭풍우, 움직이는 구름, 따뜻한 햇볕 쉐이더를 가져와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날씨 앱이라면 아마 햇볕 쉐이더를 넣었을 거예요. 앱을 닫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앱이 실행되면 다른 것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텍스트와 버튼 표현을 잘 보세요. 텍스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버튼은 화면 밖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들어옵니다. 재미로 넣은 건데 비가 꽤 오래 오니까 버튼을 클릭해 바베큐를 취소하겠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종료하고 나서 또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왼쪽에서 시작해 미끄러져 들어오고 버튼이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들어오는데 그러는 동안 빗방울 애니메이션이 계속 동작합니다. 표현이 매우 사실적인 앱입니다. 제 화면에서 이 앱을 최대화하면 정말로 창문에 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많은 쉐이더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파이어몽키 앱입니다. 이 기능은 12버전부터 제공됩니다. 스키야 기반의 쉐이더이기 때문입니다. 이 앱은 그저 버튼 컨트롤 하나와 네이블 컨트롤 하나만 보입니다. 이 네이블 컨트롤의 X 위치 값은 -500입니다. 즉, 첫 위치는 페이지 바깥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Create New Float Animation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블의 하위 컨트롤로 플로우트 애니메이션 하나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QR코드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플로우트 애니메이션이 파이어몽키 안에서 하는 일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픽 처리가 많은 앱이라면 파이어몽키가 VCL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자신의 부모 컨트롤에 적용됩니다. 제가 이 플로우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지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대상 프로퍼티는 부모 컨트롤의 포지션 X로 지정했습니다. 언급했듯이 제가 네이블 컨트롤을 선택하고 나서 새 플로우트 애니메이션을 추가한 결과로 생긴 것이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 부모 컨트롤은 네이블입니다. 제가 쉐이더를 게시에서 받았는지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받아온 곳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로우트 애니메이션은 이 네이블 컨트롤 아래에 보입니다. 즉, 부모는 네이블 컨트롤이고 그것의 프로퍼티 중 포지션 X에 영향을 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플로우트 애니메이션의 대상 프로퍼티로는 너비, 높이 등 실수값이 대입될 수 있는 프로퍼티라면 뭐든 가능합니다. 스키야를 게시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스키야는 나드 스튜디오 13 안에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팔레트에서 SK를 입력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라드 스튜디오에서 Ctrl Alt P를 눌러 팔레트를 선택하고 SK를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키야 컨트롤들이 보일 거예요. 이 앱을 위해 제가 사용한 스키야 컨트롤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스키야 페인트박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상 프로퍼티로 포지션 X를 선택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스타트 밸류 즉 시작점은 -500입니다. 화면 바깥이죠. 스톱 밸류는 156입니다.
156이라는 위치는 여기 정도입니다. 발동하는 시점은 트리거 프로퍼티를 보면 됩니다. 부모 즉 네이블이 비저블로 되는 순간입니다. 즉 그 순간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이네이블드는 true로 지정되어 있어야 작동합니다. 딜레이는 2초입니다. 즉, 2초를 기다렸다가 움직입니다. 앱이 나타난 후에 작동하기를 원하니까요. 듀레이션은 3초입니다. 즉, 이 애니메이션의 동작 시간은 3초입니다. 즉, 화면 바깥에서 시작해서 화면 안에 다 들어와 멈출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 3초가 되도록 지정했습니다. 만약 네이블이 더 천천히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더 큰 값을 여기에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네이블이 왼쪽에 진입해서 중간을 지나 제자리에 도착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 3초가 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프로퍼티 중 인버스를 true로 선택한다면 네이블은 안으로 들어왔다가 제자리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 외 다른 프로퍼티들도 있습니다. 이 앱의 버튼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어요. 저는 버튼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포지션 Y 옆에 드롭다운을 누르고 Create New Float 애니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파이어몽키가 처음인 분들은 이걸 보고 궁금했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Create New Float 애니메이션으로 이 버튼의 자식 요소를 만든다는 건 똑같아요. 포지션 Y는 위치의 세로 값을 가리킵니다. 가로는 X, 세로는 Y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XY를 배웠을 때는 X는 한없이 넓고 Y는 한없이 높다라고 배웠어요. 괜찮죠? 라이브러리 안에 둥근 버튼이면서 코드를 통해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컨트롤이 있는지 질문하신 분이 있네요. 네, 실제로 파이어몽키 안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원을 선택하고 레디어스를 바꾸도록 할 수 있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버튼의 Y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즉 버튼을 위아래로 이동시킵니다. 현재 버튼에 설정된 포지션 Y 값은 1024인데 이 애니메이션의 시작값 즉 스타트 밸류도 1024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 앱의 화면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스톱 밸류는 424입니다. 여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포지션 Y 값이 시작하고 천천히 변하는 거죠.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에 도착하면 멈춥니다. 첫 5초 동안은 실행되지 않고 대기합니다. 앞서 네이블이 2초를 기다리고 나서 3초 동안 진입하는 걸 기억하죠? 그 후에 버튼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Y 값이 1024에서 424까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3초로 지정했습니다. 트리거 즉 이 애니메이션 발동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네이블드는 true로 해놨고요. 이번에도 부모의 비저블이 true일 때 발동합니다. 코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저는 코드를 쓰지 않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F9를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2초가 지나면 이동이 3초간 진행됩니다. 그 후 버튼의 Y 위치가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실제 앱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배경에는 고해상도 빗방울 애니메이션이 펼쳐집니다. 저는 멋진 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을 시작할 때 VCL과 파이어몽키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하려는 게 무엇이냐에 달려있다였죠. 개인적으로 저는 파이어몽키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저는 VCL 앱들을 작업했습니다. 저는 UI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입한 책들이 책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 간단한 비디오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스티브 크루그가 쓴 생각하게 하지 마 라는 책도 있습니다. 훌륭한 책이죠. 일상의 디자인이라는 책 역시 UI를 디자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들을 읽으면 좋습니다. 조니 아이브, 말콤 등이 쓴 디자인 책들도 있습니다. 즉,
저는 UI 디자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VCL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VCL에서도 이런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VCL에서 작동하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배경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질문하시네요. 웃긴 걸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스키아 페인트 박스입니다. 이름은 PB 쉐이더라고 붙였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정확한 타입이 TSK 페인트 박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브젝트 인스펙터의 맨 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컨트롤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타입을 보면 이렇게 TSK 페인트 박스라고 나옵니다. 팔레트에서도 다시 찾아보죠. 여기 보이는 이 TSK 페인트 박스입니다. 앱 안에 TSK 페인트 박스를 놓아두면 스키아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 그것 안에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작동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Enable 스키아, 즉 스키아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컨트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제로 이 활성화 옵션이 자동으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거예요. 델파이의 어떤 버전들은 스키아 DLL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DLL은 자동으로 복사되어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만든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 플랫폼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배포물로 추가됩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정적 링크 파일일 거예요. DLL이 필요 없으니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버튼이나 레이블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는 전혀 없습니다. 파이어몽키 컴포넌트들을 올려놓고 마우스 클릭만 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으로 표현되는 빗방울들은 코드를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빗방울들을 만들어내는 쉐이더 코드입니다. 저는 이 쉐이더 코드 전체를 문자열 하나에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코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이펙트를 생성합니다. 잘 만들어졌다면 쉐이더 빌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켜줍니다. 타이머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쉐이더 코드는 자체 언어가 있으므로 그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다시피 쉐이더 코드는 일반적인 고수준 언어를 닮았습니다. 다만 쉐이더 전용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쉐이더를 호출할 때는 맨 윗줄에 있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에 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유니폼은 글로벌 변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폼 중 하나는 타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레졸루션 즉 해상도입니다. 레졸루션이 설정하는 것은 저의 쉐이더 페인트 박스입니다. 이 쉐이더 컨트롤은 자신이 그려지는 곳에서 자신의 높이와 너비에 맞게 그 레졸루션을 설정합니다. 폼의 크기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보다시피 제 컨트롤의 너비와 제 컨트롤의 높이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타임은 F타임이라는 프로퍼티 안에 전달되는 값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SK 페인트 박스 컨트롤을 만듭니다. 그리고 쉐이더를 만들어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쉐이더 컨트롤 안에 넣고 그립니다. 이 동작은 계속 반복 실행됩니다. 반복 주기는 저희 타이머의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활성화해 놓았습니다. F타임 변수는 이 타이머 실행 코드 안에서 다시 지정됩니다. 이 값은 쉐이더에게 전달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쉐이더 코드 맨 위에는 iTime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값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쉐이더 컨트롤이 다시 그려집니다. 이것을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반복합니다. 그 결과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화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 멋진 배경은 이렇게 얻었습니다. 타이머가 동작할 때마다 시간을 업데이트하고 쉐이더에게 화면을 다시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사용해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카이와 클로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제가 카이와 클로드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즉, 나는 빗방울 쉐이더 코드를 만드는 코드가 필요해. 이 웹사이트에 있는 것을 사용해줘 라고 말하고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전달하고 얻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는 코드를 이 웹사이트에서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짐 맥키트의 깃허브에서 코드를 가져오더라고요. 짐은 다음 주에 여러분을 위해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짐과 저는 스키야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엠바카드로 회사 안에서 가장 스키야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스키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파울로와 비니시우스 형제 말이에요. 저는 특히 파울로를 아주 잘 압니다. 브라질에서 직접 만난 적도 있죠.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는 바로 일하러 돌아가야 했어요. 어쨌든 재미있게도 클로드가 코드를 가져오는 곳은 바로 짐의 깃허브였습니다. 더 웃긴 일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코드를 가져온 웹사이트는 쉐이더토이.com입니다. 제가 사람이 맞다고 확인해야 하는군요. 보다시피 쉐이더토이.com에는 멋진 쉐이더들이 잔뜩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보죠. 꽤 좋은 애니메이션이군요. 웹사이트 쿠키를 수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쉐이더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 앱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쉐이더는 스킨의 일부라서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죠. 예전에 짐과 저는 스키아포 델파이 세션을 여러 번 진행했어요. 그 비디오 세션들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었죠. 그 중에는 벽돌 깨기 데모도 있었습니다. 멋진 애니메이션들이 들어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들은 아주 멋집니다.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여러분의 앱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쉐이더토이.com에 가서 여러분의 앱에서 사용할 쉐이더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쉐이더들 중에 몇몇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네임드롭스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 쉐이더를 검색했습니다. 이것들은 무료입니다. 보다 밝은 이미지를 제가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델파이 앱에 쉽게 반영할 수 있어요. 타이머가 꺼진 상태로 제 앱이 시작하는지 질문하셨는데, 네, 그래요. 하지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머가 25m초마다 작동하게 해놨거든요. 제가 가진 디자인 도서들을 다시 쭉 불러달라는 분이 있군요. 네. 제가 다른 세션에서 꼭 나열해드릴게요. 빗방울들을 만들어내는 컨트롤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TSK 페이트박스입니다. 충돌 감지 기능이 빗방울들에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쉐이더들에서는 여러분이 충돌 감지를 넣고 싶은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컨트롤에 대해 충돌 효과를 줄 수 있죠. 여러분은 아이폰의 날씨 앱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정보가 있는 곳, 즉 도시명 등에 닿으면 그 옆으로 떨어집니다. 구현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당 쉐이더에 사각 영역들을 제공하고 그 바깥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컨트롤을 피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충돌을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컨트롤이 위치한 영역을 알려주고 그곳을 피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간단히 말해, 쉐이더는 충돌 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이더 구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AI에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쉐이더가 매우 쓸모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쉐이더를 다루는 게 일종의 어둠의 마법 같아서 정해진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프로젝트로 가죠. 이것은 파이어몽키 프로젝트였어요. 코드를 받으실 수 있게 웹에 올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블로그 기고도 작성할 생각인데 늦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 꽤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은 파이어몽키였습니다. 꽤 괜찮았죠? 그래서 VCL 버전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 VCL 앱입니다. 절대로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VCL과 파이어몽키의 다른 점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픽 수준에서 VCL과 파이어몽키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더 보기 쉽도록 밝게 해놓았어요. 제 IDE는 다크모드이고요. 여기에도 PB 쉐이더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역시 파이어몽키와 마찬가지로 TSK 페인트박스입니다. 뒤에서 작동하는 코드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코드를 파이어몽키 프로젝트에서 복사해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레졸루션 즉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어몽키 안에서 소수점 값으로 되어 있는데 VCL에는 정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제가 이 VCL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파이어몽키 앱에 비해 이 VCL 앱은 처음 표현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화면에도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빗방울들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느리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트릭을 조금 썼습니다. 타이머를 더 느리게 맞춰 놓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레드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바꿔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는 UI를 처리해야 해요. 즉, 그 스레드를 벗어나 VCL의 GUI 스레드와 동기화를 해야 하죠. 이 VCL 앱은 작동하지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VCL에서는 쉐이더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짐과 제가 쉐이더를 VCL에서 해봤는데 VCL에서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설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쉐이더라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쉐이더는 꽤 강력한 쪽에 속합니다. 이 데모는 스키아가 할 수 있는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키아에 대한 웨비나는 예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어쨌든 스키아는 효과적입니다. 보다시피 코드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스트링 안에 쉐이더 코드를 넣어두고 메이크4 쉐이더를 호출하고 그 스트링을 전달합니다. 이 코드는 AI가 만들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영리하지 않거든요. 늘 말하지만 저는 괜찮은 프로그래머예요. 엉망이 아니죠.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VCL과 파이어몽키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VCL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게 장점이죠. 파이어몽키는 리눅스,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모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든 능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강력합니다.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들만 설정하면 여러분의 앱은 멋진 애니메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UI에서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우와 하는 요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우와 하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 번 웨비나를 진행했었습니다. VCL은 그래픽 능력에 있어서는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보셨듯이 최신 윈도우 앱의 모습 즉 타이틀바가 앱의 메인 화면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죠. 컨트롤 안에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VCL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파이어몽키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 설계되었죠. VCL은 윈도우에서 윈도우 앱다운 모습으로 동작합니다. 파이어몽키는 윈도우의 룩앤필을 맞추려고 합니다. 리눅스, 맥, iOS, 안드로이드에서도 각각의 룩앤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픽을 직접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빗방울 표현도 파이어몽키가 더 잘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VCL과 파이어몽키 프로젝트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히 비교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은 직접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는 각자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윈도우용 작업만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오직 VCL만 신경 쓰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VCL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댓글에 해리스탈의 책은 VCL 개발자들이 FMX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VCL에서는 이렇게 하고 FMX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예전에 북클럽 웨비나에서 소개했던 delphi-books.com으로 가면 수많은 훌륭한 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도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책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시저 로메로가 쓴 이 책도 꽤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 책은 UI 디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한 마르코 지가 쓴 이 파이어니어링 심플리시티도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저도 편집 작업에 아주 조금 참여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고 문장을 다듬는 정도였어요. 마르코 지는 매우 훌륭한 개발자이고 저자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신간들이 많습니다. 델파이웨이라는 책도 좋은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VCL과 FMX라는 두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앱이 혹시라도 맥 앱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 생각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 파이어몽키를 선택하세요. 간단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눅스로 갈 생각이라면 리눅스용 파이어몽키인 FMX 리눅스를 선택하세요. 즉, 크로스 플랫폼을 생각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이어몽키를 써야 하죠. 크로스 VCL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 개발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지금 다소 표류 중인 것 같습니다. 자, VCL 이야기를 해보죠. 마르코 칸투라면 아마 VCL의 장점들을 일주일 내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VCL을 통달한 분이죠. 다 맞는 말들일 거예요. 어쩌면 조금 편파적일 수도 있어요. 그 제품의 책임자니까요. 좋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아마 파이어몽키를 선택할 거예요. 만약 제가 VCL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즉, 윈도우 전용이고 최고의 성능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면 VCL을 선택할 거예요. 댓글에 델파이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분이 있네요. 크로스 플랫폼을 해야 하는데 빌더에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C++ 빌더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델파이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영업팀에 연락해보세요. 델파이를 써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C++ 빌더를 사용하셨다면 델파이 언어를 쓰는 건 매우 쉬울 거예요. 할당연 산자에서 콜론을 빼야 한다는 것들은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델파이는 상당히 쉬운 언어이고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모바일 앱은 실제로 꽤 단순한 경향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기능들은 구현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C++ 코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늘의 주제를 한참 벗어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C++ 개발자라면 웬만한 어려운 것 정도는 아마 다 해내실 거예요. 델파이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농담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혹시라도 비안의 스트로우스트롭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농담을 하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어렵게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C++가 정답일 거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C++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무척 복잡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맞는 칼이잖아요. C++로는 뭐든 할 수 있죠. 그런데 델파이 역시 좋아요. 부채 증폭 때문에 FMX를 사용했고 이유는 윈도우와 맥 둘 다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댓글이 있네요. 네, 기술 부채가 현격하게 커지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윈도우 전용 앱이지만 파이어몽키로 개발했고 이유는 프론트엔드 능력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파이어몽키의 팬입니다. VCL의 백엔드를 파이어몽키로 옮겼는데 변경이 거의 없이 됐다고 하시네요. 네, 델파이 코드만 사용했다면 당연합니다.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클린드 시업에서도 저는 백엔드 코드를 따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VCL 앱에서도 사용하고 웹스텐실즈 웹앱에서도 사용했어요. 제 사용성이 좋죠. 제 생각에 코드의 80%를 재사용했어요. 20%는 재사용을 못했는데 윈도우를 다루기 위한 코드 또는 웹스텐실즈 전용 코드들이라서 그랬습니다. 웹서버와 템플릿들을 설정해야 하는 코드들을 VCL에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의 코드 즉 80% 정도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유닛들을 양쪽 모두에서 참조하고 다시 컴파일했습니다. 즉, 백엔드 코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게 델파이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재사용이 너무 쉽거든요. C++ 빌더의 안드로이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고려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쪽 작업은 백엔드라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폴더에 대한 쓰기 작업 또는 윈도우 전용 저장소 같은 것들을 다룬다면 그건 백엔드입니다. 그런데 파이어몽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들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클린대시 앱은 데이터베이스를 적재할 때 웹스텐실즈인지 VCL인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재합니다. 그래서 살짝 다르게 동작합니다. 델파이 중 델파이 VCL만 보면 모노 플랫폼이다 하지만 C++는 멀티 플랫폼이다 크로스 플랫폼은 아니다. 깃허브에서 프로젝트 2개를 무작위로 고르면 아마 다른 플랫폼일 것이다라고 하시네요. 네, 복잡한 세상입니다. 알카미 책을 방금 샀어요라고 하시네요.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오디오북도 가지고 있어요. 로리 서덜랜드가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괴짜예요. 세계적인 광고 마케팅 회사인 오길비의 부회장입니다. 진정한 전문가죠. 그의 책인 알카미에서는 좋은 제품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VCL 데모 코드 링크를 제공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공개할 예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백엔드가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생각하고 하신 말이었군요. 네, 맞아요. 윈도우 코드는 플랫폼 고유한 것들을 다루죠. 타겟이 그 플랫폼이니까요. 반면에 웹스텐실즈에서는 윈도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야 하죠. MVVM 디자인 접근법을 사용해 VCL과 FMX 폼들이 M 유닛들과 VM 유닛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네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합니다.
그건 모델 그리고 뷰 모델에 관련되고, 그리고 뷰 컨트롤러 즉 뷰 모델이 뒤에서 뒷받침하죠. 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뷰에 해당되고요. 제 클린드시 데모는 웹스텐실즈 상에서도 동작하고 VCL에서도 같은 기능을 했어요. 이때 사용한 방식은 일종의 MVVM 접근법입니다. 완벽한 MVVM은 아니지만 90% 정도는 그래요. GitHub에서 DFM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를 무작위로 고르면 90%는 델파이 최신 버전에서 실행되는 것들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요. 뷰. 그래요. 모델 뷰 모델이죠.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뷰는 사용자가 손을 대거나 눈으로 보는 것들이고 거기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MVVM은 순서를 뒤집어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앱을 설계할 때는 모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긴 하죠. VCL과 파이어몽키에서 사용하기에 데이터 모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네요. 네, 거기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정확합니다. 네, FMX에서 T 레이아웃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맞아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라이브러리 측면의 자세한 차이점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있었는데 50분이나 늦겠어요. 회의에 앉아있는 것보다 저는 이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회의 중에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중요한 회의라서 이만 마쳐야겠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직 카이를 써보지 않으셨다면 늦으셨네요. 다운로드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거든요. 매우 인기가 좋아요. 이건 저희의 에이전틱 AI입니다. 다음 주에는 짐과 함께 할 텐데 워낙 바쁜 분이시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블랙박스 속 여러분의 AI가 여러분의 코드 기반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제목이 좀 드라마틱하죠? 짐이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다른 내용들도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웨비나가 순전히 AI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I를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프라인 모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제 데모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카이를 온라인 모델에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짐의 GitHub에서 코드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린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지는 쉐이더 코드를 부탁했더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죠. 멋지잖아요. 제 코드를 가져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클로드가 추천한 코드를 봤는데 제 코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코드와 예시들을 공개하는 것도 제 일이니까요. 7월에도 멋진 것들이 기다립니다. 카이 그리고 데모 프로젝트들과 관련해 상품 증정도 준비 중입니다. AI를 잘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흥미진진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웨비나들도 몇 개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코딩 캠프도 있을 거예요. 멋진 상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 쿠폰을 준비하고 있어요. 키보드 등 하드웨어들도 준비하고 있죠. 제가 참여해야 하는데 이 웨비나를 하느라 못 가고 있는 그 회의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회의거든요. 어쨌든 이 행사를 위한 특별 웹사이트가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멋진 7월이 될 것입니다.